폐막식 불꽃이 밀라노의 밤하늘을 수놓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가 경기장을 향하고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용히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던 전시관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 달랐습니다. 입구부터 줄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긴 줄이.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리를 뜰 줄 몰랐습니다. 한 이탈리아 아주머니가 빨간 소스에 버무려진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매운데 자꾸 손이 갔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딸이 웃으며 엄마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릇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쪽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한국관 담당자를 붙잡고 명함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유럽 입점 가능 여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폐막 당일 저녁, 한국관은 끝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 문화관 평가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등급, 바로 한국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K-팝도 화려한 퍼포먼스도 아니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폐막의 마지막 밤, 세계가 한국관으로 발길을 옮긴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에 힘을 보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 페라리입니다. 밀라노에서 나고 자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20년 넘게 유럽 전역의 국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굳어버린 선입견이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의 전시관이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어떤 곳이 개막 나흘이 지나면 스태프들끼리만 서 있게 되는지, 수십 년의 경험이 쌓이면 첫날 한 바퀴만 돌아봐도 윤곽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문가적 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직관이 아니라 그냥 고집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전체를 돌며 각국 전시관의 사전 준비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관은 특유의 정밀함으로 공간을 채웠고 프랑스관은 와인과 패션으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뽐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국의 얼굴을 세계 앞에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 전시관을 둘러보며 머릿속으로 이미 순위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한국관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간 한켠에는 조리기구들이 세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들여다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솔직히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으니까요. 한국이라면 K-팝 음악의 화장품 몇 가지, 거기에 음식 체험 코너 하나, 그 정도 구성이겠거니 했습니다. 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가단 사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국 전시관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한 위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대회 문화관 공식 사전 평가에서 한국관이 역대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행사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부여된 적 없는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술렁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현장 완성도 기준입니까? 아니면 콘텐츠 기획 기준입니까? 둘 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평가일 뿐입니다. 서류 위의 숫자와 실제 현장 반응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개막의 열기가 식고 일주일이 지나면 어떤 전시관이 진짜 힘을 가졌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20년 동안 수십 개의 행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온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개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가 일정에 따라 각 전시관을 순서대로 돌았습니다. 한국관은 일정 마지막 즈음에 배치해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시관 평가를 마치고 지나가는 길에 한국관 앞을 지나쳤을 때였습니다. 줄이 서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개막 첫날이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흘째에도 줄이 있었습니다. 닷새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계속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것이. 맞은편 프랑스관 앞은 이미 한산해지고 있었고 독일관도 스태프들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줄의 끝이 어디인지 눈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짧게 메모했습니다. 직접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가 일정표를 펼치고 오늘 돌아볼 전시관 순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관은 여전히 후순위였습니다. 어제 메모에 직접 들어가 봐야겠다고 적어두긴 했지만 그게 오늘 당장이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단 예정된 순서대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북유럽 전시관 두 곳을 평가했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자국 특산품을 활용한 체험 코너, 방문객들이 적당히 둘러보고 나오는 흐름.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유럽 쪽 두 곳을 더 돌았습니다. 역시나 준비가 잘 된 전시관들이었습니다. 프랑스관은 자국 와인과 치즈를 앞세웠고 방문객들이 시음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각 전시관을 오가는 사이사이 저는 자꾸 한 방향으로 시선이 끌렸습니다. 한국관이었습니다. 지나칠 때마다 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 무렵에도, 오후 늦게도. 줄의 길이는 들쑥날쑥했지만 완전히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국제행사 전시관의 방문객 흐름은 보통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개막 첫날과 둘째 날에 집중되고 사흘째부터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수십 개의 행사 현장에서 예외 없이 확인해온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은 그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국관 앞에서 10분 정도 서서 방문객들을 관찰했습니다.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다양했습니다. 배낭을 맨 동유럽 청년들,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 선수단 점퍼를 입은 외국 선수들, 그리고 나이 지긋한 현지 밀라노 시민들. 국적도 나이도 이유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동료 평가위원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문화 기획 전문가로 국제 행사 경력이 저보다도 긴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각 전시관 현황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피아가 먼저 한국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루카, 거기 이상하지 않냐고요. 방문객이 줄지를 않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제 잠깐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먹고 있었다고. 빨갛고 떡 같은 게 들어간 음식이었는데 줄이 음식 앞에서 가장 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었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 국제행사 음식 체험 코너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신기하다, 독특하다,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계속 먹고 싶다는 말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무렵 밀라노 현지 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밀라노 한글학교 수강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림픽 개막 이후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업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20대 청년부터 한국 음식이 좋아서 레시피를 직접 읽어보고 싶다는 중년 여성까지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관 앞에 줄과 한글학교의 대기자 명단. 따로 떨어진 두 현상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은 곳에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열이틀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른 전시관 평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국관 쪽 통로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국관에서 나오는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선수단 3명과 마주쳤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가 없는 시간에 전시관을 방문하는 일이 아주 드문 것은 아닙니다만 3명 모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봉지였습니다. 한 선수가 봉지를 뜯더니 안에 든 막대 모양 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나머지 2명에게도 하나씩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저 선수들이 경기 일정도 빠듯한 와중에 전시관에 들러서 과자를 사들고 나온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그날 본 것들을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줄이 줄지 않는다. 선수들이 다시 찾는다.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간다. 그리고 소피아가 말한 그 한마디.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 직접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기로 결심하고 나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20년 경력의 컨설턴트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를 보는 것입니다. 감각보다 데이터가 먼저입니다. 저는 평가단 운영 사무국에 요청해 중간 집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 전시관별 방문객 현황, 평균 체류 시간, 재방문율, 그리고 온라인 반응 추이까지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관 평균 체류 시간이 23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읽었습니다. 23분. 전체 문화관 평균 체류 시간이 7분이었습니다.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국제행사문화전시관에서 방문객이 평균 23분을 머문다는 것은 제 경험상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시관에 들어와 한 바퀴 돌고 뭔가 하나 집어들고 나옵니다. 그게 7분입니다. 그게 평균입니다. 23분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구경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붙들려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혹시 집계 오류가 아닐까 싶어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답이 빠르게 왔습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센서 기반 체류 시간 측정이었고 샘플 수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또 한 번 손이 멈췄습니다. 재방문율 31%였습니다. 전체 관람객 중 2번 이상 방문한 비율이 31%. 저는 이 숫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행사문화전시관에서 재방문이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 보면 지나갑니다. 새로운 것에 반응하고 다음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 행사장에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셋 중 하나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다른 전시관을 제치고 한국관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온라인 반응 추이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자료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관 관련 온라인 언급량이 개막 초반이 아닌 폐막을 이틀 앞둔 시점에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개막 첫날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국제행사의 온라인 반응은 언제나 같은 곡선을 그립니다. 개막 전후로 급격히 올라갔다가 행사가 진행될수록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새로움에 반응하고 익숙해지면 관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의 특성이 아니라 사람의 특성입니다. 어떤 나라의 전시관이든 어떤 콘텐츠든 이 흐름을 벗어난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반대였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2월 하늘이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체류 시간 23분, 재방문율 31%, 역주행하는 온라인 언급량. 이 세 가지 숫자가 동시에 나오는 전시관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저는 그 질문을 손에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때 소피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한국관에 다시 가볼 생각인데 같이 가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먼저 가 있으라고. 저도 곧 간다고. 행사장을 가로질러 걷는 동안 저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콘텐츠 자체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기획된 공간,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지는 동선, 그것이 체류 시간을 늘렸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음식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말한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 그게 재방문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언급량의 역주행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국관을 방문한 뒤 집에 가서 혹은 숙소에서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홍보 캠페인도 아닌데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었습니다.
한국관 앞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줄 뒤쪽에 서서 안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섰습니다.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 저 체류 시간 데이터 봤어요. 23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20년 동안 이런 숫자 처음 봐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입구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은 어딘가 따뜻하고 은근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관람객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대형 스크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간 안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입구 쪽에 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폈습니다. 20년 동안 수십 개의 전시관을 평가해온 사람으로서 처음 들어서는 순간 공간이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지는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분명히 뭔가 달랐습니다. 입구에서 안쪽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유도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선의 첫 번째 지점에 음식 코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맡았던 그 냄새의 정체가 여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빨간 소스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얀 가래떡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작은 종이 그릇에 떡볶이를 담아 건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묵이 꽂힌 꼬치와 맑은 국물이 담긴 컵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줄이 가장 긴 곳이 바로 이 앞이었습니다. 저는 줄 옆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제 앞에는 30대로 보이는 독일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릇을 받아들더니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어묵국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떡볶이로 손이 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피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 지금 저 여성이 정확히 그 상태였습니다. 맵고 자극적인데 자꾸 손이 가는 것. 어묵국 국물이 그 자극을 달래주고 나면 또 다시 떡볶이가 당기는 것. 이 두 가지의 조합이 사람들을 이 앞에 붙들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그릇 받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에서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맛이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운,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어묵국 국물을 훌쩍였습니다. 따뜻하고 담백한 국물이 입안을 정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손이 다시 떡볶이 쪽으로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그 비밀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고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간의 구성이 흥미로웠습니다. 음식 코너 다음으로는 한국 화장품 체험 공간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립 제품들이 놓여 있었고 자원봉사자가 각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제품을 하나씩 발라보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자원봉사자에게 유럽에서도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현재 온라인으로는 구매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그 여성은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 거래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 옆으로는 전통공예 체험 코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방문객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각된 나무 소품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그 소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구입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검색을 하고, 지갑을 꺼내고, 전시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콘텐츠가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하면서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분명히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이 관심을 보이면 차분하게 다가가고 관심이 없으면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그 절제된 태도가 오히려 공간 전체에 신뢰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몇 달 전부터 준비된 교육의 결과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그 순간에는 그냥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으로 와섰습니다. 그녀도 떡볶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루카,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왜 자꾸 생각날 것 같지?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화장품을 바르고 공예품을 만지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을 가장 짧게 표현하자면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나중에 제 평가 보고서의 핵심 문구가 될 거라고는 그 순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 저는 수첩에 적어둔 그 문장을 가끔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한국관을 나온 뒤에도 그 느낌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봤다는 확신과 아직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한국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평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오래 머물며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오전 시간이었는데도 이미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 쪽 한켠에 서서 공간 전체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 코너 앞에 줄이 서 있었고 화장품 체험 공간에는 젊은 여성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너머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체험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방문객 사이에, 그리고 방문객들끼리도. 그 장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은 떡볶이 코너 옆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어묵국 국물을 마시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 온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중년 남성과 일본에서 온 젊은 여성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건네다가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 들고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했습니다. 음식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음식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잇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국제행사 전시관에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시관에서 음식은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먹어보고 신기해하고 나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한국관의 음식은 사람들을 붙들어 두고 서로를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떡볶이가 한국에서 어떤 음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먹는 음식이라고요.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몰려가서 같이 먹는 음식이라고. 특별한 날의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학교 앞, 친구들이랑, 시험이 끝나고,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됐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하게 포장된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음식 앞에서 낯설어 하면서도 편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연출된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짜 일상 안으로 잠깐 들어가는 느낌. 그것이 전시관 평균의 3배가 넘는 체류 시간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셋 중 하나를 다시 돌아오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저는 공간을 계속 돌아봤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한국의 사계절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골목길, 시장, 작은 식당 앞 의자, 저녁 무렵 아파트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방문객이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어딘가 우리 동네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크게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국의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보편성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일상의 온기. 학교 앞에서 친구와 나눠 먹던 것. 가족과 둘러앉아 먹던 것. 퇴근길에 혼자 들렀던 것. 그 감각이 이 공간 안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국적과 나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화장품 체험 코너 앞에서 직원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녀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제품이 좋겠냐고요. 자원봉사자가 차분하게 몇 가지를 추천해드렸고 노신사는 하나씩 살펴보다가 결국 2가지를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그분이 자원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손녀가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데 직접 한국 사람한테 골라줬다고 하면 더 좋아할 것 같다고. 자원봉사자가 환하게 웃으며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장면 하나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게 힘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녀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주는 자원봉사자의 태도. 그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저는 그 순간 몽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읽은 기사였는데 몽골 수도 한복판에 한국 편의점이 800개 가까이 들어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몽골 인구가 350만 명 정도인 나라에 편의점 800개라는 것은 단순한 유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 안으로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편의점, 퇴근길에 들르는 곳,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향하는 곳, 그 일상의 자리에 한국이 있다는 것. 한국관에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관을 나오면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제 적어둔 문장 옆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일상이 가장 깊은 곳에 닿는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 작게 물음표를 하나 달았습니다. 아직 다 본 게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폐막이 가까워질수록 온라인 언급량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그 데이터의 의미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며칠 뒤 밀라노 올림픽 폐막 당일에야 뒤로소 제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밀라노 올림픽 폐막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행사장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던 것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시간. 저는 그 풍경을 수십 번 봐왔습니다.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현수막을 걷어내는 인부들, 짐을 꾸리는 스태프들, 텅 빈 채 형광등만 켜진 공간들. 국제 행사의 마지막 날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독일과는 이미 절반 이상 짐을 쌌고 프랑스과는 와인 진열대가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북유럽 쪽 전시관들은 스태프 2~3명만 남아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 전시관을 돌며 마지막 평가 메모를 채웠습니다. 손에 익은 작업이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국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전시관들이 짐을 싸는 그 시간에 한국관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많았습니다. 입구 대기줄이 옆 공간까지 넘어와 있었고 안에서는 스태프들이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낮 시간이었는데도 공간 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떡볶이 코너 앞에는 여전히 줄이 서 있었고 어묵국 국물을 마시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체험 공간에는 젊은 여성들이 몰려 있었고 전통 공예 코너 앞에서는 한 가족이 함께 소품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그 순간에 이 공간은 전혀 끝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쪽 테이블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럽 쪽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2명이 한국관 담당자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와 제품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고 영함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살폈습니다. 대화 내용이 완전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한국 식품 브랜드의 유럽 유통망 확대 관련 논의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떡볶이 소스와 즉석 음식류의 유럽 수입 가능성을 묻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서는 또 다른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이었습니다. 유럽 한 나라의 뷰티 편집숍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이 한국관 스태프와 함께 여러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품 하나를 집어들더니 성분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에게 이 제품의 유럽 인증 여부를 물었습니다. 스태프가 관련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폐막 당일에 이 자리에서 실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건 즉흥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저는 공간 한켠에 서서 전체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다른 전시관들이 철수 트럭을 부르는 속도로 움직이는 동안 한국관은 완전히 다른 시간대 안에 있었습니다.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 나 20년 동안 행사 마지막 날에 이런 거 처음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피아의 말이 정확했으니까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가는 날 오히려 더 바빠지는 전시관. 짐을 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맺고 있는 곳.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그냥 눈에 새겨두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장면은 사진 한 장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폐막식이 시작됐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기장 쪽에서는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관 안에 있었습니다. 폐막식 불꽃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코너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고 화장품 상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관 담당자 한 분이 잠깐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바쁠 줄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폐막 며칠 전부터 방문객이 늘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엔 저희도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행사 끝 무렵이면 다들 귀국 준비로 바쁘잖아요. 그런데 한번 다녀간 분들이 주변에 이야기를 하셨는지 마지막에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구나. 이건 홍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 주변에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 사람이 또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 그 자발적인 흐름이 밀라노 올림픽 폐막 당일까지 한국관 앞에 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 늦게까지 한국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더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관이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준 것은 그날 밤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으니까요. 한국관이 마무리를 향해 가던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공간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한켠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며칠 동안 이 공간을 드나들며 받아 적은 것들이 빼곡했습니다. 체류 시간 23분, 재방문율 31%, 폐막 직전 정점을 찍은 온라인 언급량, 떡볶이 앞에서 멈추던 독일 여성의 표정, 손녀 선물을 고르던 노신사, 유럽 유통 바이어와의 상담, 그리고 소피아의 말. 나 20년 동안 이런 거 처음 봐요. 저는 그 메모들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었을까요? K-팝이 있어서요? K-드라마가 있어서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K-팝과 K-드라마는 다른 나라들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봤습니다. 문화 분야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확인할수록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가 2023년 기준 약 130억 달러였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옆에 나란히 있는 다른 숫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온라인 역직구 규모가 2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주문하는 규모가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화장품이 K-팝 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지출이 2022년 617억 원에서 불과 2년 만에 4,8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8배에 가까운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의료관광 분야의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병원 내 카드 사용액이 같은 기간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몽골 이야기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한국 편의점이 800개 가까이 들어서 있다는 것. 한국식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몽골과 한국 도시인 동탄을 합쳐 몽탄 신도시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는 것. 몽골 인구가 35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편의점에 가고 저녁에 한국식 아파트로 돌아오는 삶. 그 일상 안에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문화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닥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제조업으로 세계 시장과 첫 약속을 맺었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지켰습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서 반도체로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됐고 배터리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중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의 신뢰 위에서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흔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약속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낮에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봐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처음인지가 이해됐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간을 쌓아왔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과시하지 않게, 그냥 묵묵히. 그 생각이 이어지던 중에 또 하나의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식품 문화 기업이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서도 한국관 운영에 참여하기로 이미 계획을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밀라노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 폐막 당일까지 한국관 앞에 줄이 서 있었던 이유, 유럽 바이어들이 명함을 건네던 이유, 소피아가 처음 봤다고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방식. 그것이 한국이 세계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불꽃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무언가가 환하게 켜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평가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 20년 경력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보고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평가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최종 평가였습니다. 저는 각 전시관의 항목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손에 익은 작업이었습니다. 방문객 흐름, 콘텐츠 구성, 공간 설계, 운영 효율성, 방문객 반응. 20년 동안 수십 번 써온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관 항목 앞에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등급을 줘야 할까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본 것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평균의 3배가 넘는 체류 시간, 셋 중 하나가 다시 돌아온 재방문율, 폐막 당일까지 줄어들지 않은 줄, 유럽 바이어들의 명함과 상담, 그리고 밀라노 올림픽 폐막 당일 다른 전시관들이 짐을 싸는 그 시간에도 끝날 기색이 없었던 그 공간. 저는 평가 기준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관 옆에 이 행사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기입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행사장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행사장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전시관이 철수를 마쳤거나 마무리 중이었습니다. 텅 빈 공간들 사이로 인부들이 바닥에 남은 자국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국관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테이블도, 그릇도, 활기차게 움직이던 자원봉사자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 빈 공간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빈자리에서 한국관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득 차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요란하게 마무리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한국관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밀라노에 도착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평가 리스트 맨 아래에 한국관을 적어두고 기껏해야 K-팝 홍보관 수준이겠거니 짐작했던 그 첫날. 동료 마르코가 역대 최고 등급 이야기를 꺼냈을 때 피식 웃어넘겼던 그 저녁.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0년 경력이 오히려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보이는 것이 많아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피아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고서 제출했냐고요. 했다고 답했습니다. 소피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관 등급 어떻게 줬냐고. 저는 최고 등급이라고 답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소피아의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요. 저는 그 두 글자를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두 컨설턴트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처음 이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저희 둘 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밀라노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 산업에 대한 장기 분석 보고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단순한 문화 트렌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고 거침없이 이동하고 있는지 그 구조 전체를 짚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한류가 아니라 한국이 가진 시스템에 대해, 유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축적에 대해,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에 대해. 사람들은 한국관에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싶어서 갔고 느끼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느낀 사람들이 주변에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폐막 당일까지 줄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큰 예산도, 유명 연예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봤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세계가 먼저 찾아오게 만든 나라. K-팝도 K-드라마도 뜨기 훨씬 전부터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지키며 신뢰를 쌓아온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신뢰 위에서 음식과 화장품과 문화로 세계 사람들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라. 저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밀라노 올림픽 폐막의 그 마지막 밤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다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점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